시간이 없다, 체력이 달린다, 움직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다. 걷기의 절대적인 위력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걷지 않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꽤 긴 편인데요. 원래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병이 없어도 낮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나면 사망 위험은 15%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생활습관병까지 앓고 있으면 사망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되도록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많이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걷기입니다. 저도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 매일 1시간 이상은 꼭 걷고 있는데요. 이제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춥다는 이유로 움츠리고 있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걷기 운동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타니 요시오의 1일 10,000보 제대로 걸어라입니다. 저자는 직접 1일 10,000보 걷기를 실천하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국내외 여러 과학 논문을 살펴보고 걷기의 효과와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하루 10,000보 걷기 실천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온다, 10,000보보다 8,000보가 낫다, 걸음수보다는 하루 30분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걷는 편이 낫다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자는 건강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편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왜 매일 10,000보를 목표로 걸어야 하는지, 10,000보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걸어야 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10,000보를 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팁을 알려주고요. 이 밖에도 아침에 걷는 게 좋은지, 밤에 걷는 게 좋은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계속 걸어야 하는지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10,000보를 걸어야 하는지, 걷기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올바른 걷기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 요시오의 1일 10,000보 제대로 걸어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왜 8,000보가 아닌 10,000보가 우리 몸에 좋을까? 1일 10,000보 걷기는 흔히 알려진 건강요법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온다, 10,000보가 아니라 8,000보가 낫다, 걸음수보다는 하루 30분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걷는 편이 낫다 와 같은 의견도 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걷기에 관한 모든 의문을 검증해 정답을 찾는 일에 도전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1일 10,000보를 걷는 편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일 10,000보를 권하는 이유. 1. 여분의 300kcal를 소비하면 살찌지 않는다. 인간은 기초 대사량보다 많이 먹으면 살찐다. 참고로 성인 남성은 하루 평균 약 2,200kcal를 섭취하고 1,900kcal를 소비한다. 즉 평소처럼 먹으면 여분의 300kcal는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찌게 된다. 그런데 1일 10,000보를 걸으면 여분의 300kcal를 소비할 수 있다. 2.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이 4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낮았다.
더 자세히는 하루 4,000보씩 걸은 사람보다 8,000보, 15,000보를 걸은 사람의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10,000보와 15,000보 사이의 효과 차이는 미미했다. 이것이 내가 10,000보 걷기를 권하는 이유다. 3. 시간보다 걸음수를 기준으로 걷는 편이 효과적이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연구 대상자를 평소보다 많이 걷는 걸음수 증가 그룹과 평소보다 오래 걷는 시간 증가 그룹으로 나누어 걷기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자는 걸음수가 늘면서 혈당치가 개선되었지만 후자는 걸음수도 늘지 않고 혈당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걷기는 시간보다 걸음수를 기준으로 걸어야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10,000보를 목표로 설정하면 기록하기도 쉽고 동기부여가 되어 오래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1일 10,000보를 걸으면 온갖 건강 고민이 해결된다. 효과 1.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한다. 걸으면 살이 빠진다. 이는 걷기에 가장 고마운 효과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걸으면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이 빠진다. 이소성 지방이란 간이나 심장처럼 원래라면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쌓인 지방으로 대표적으로 지방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불필요한 지방이 빠지면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 2.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낮춘다. 이를 방치하면 8년 뒤 37%가 사망한다는 무서운 데이터도 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가 비만이다. 그런데 걷기로 몸무게가 줄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사라져 불면증이 낫고 건강도 회복된다. 효과 3. 폐렴의 위험을 낮춘다. 일본 사망 원인 4위는 다름 아닌 폐렴이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걷지 않는 사람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나 상승한다. 영국의 한 연구팀도 가벼운 운동 습관을 지닌 사람은 폐렴에 걸릴 위험이 31% 낮고 폐렴 관련 사망률도 36%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효과 4. 뇌졸중과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걸으면 내장지방이 줄어들어 살이 빠지고 비만에서 벗어나면 동맥 경화로 인한 심장 및 뇌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효과 5. 당뇨병과 신장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하루 걸음수가 2,000보 증가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팀도 걸으면 신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내용의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다. 효과 6. 감염증에 효과적이다. 평소에 걷기나 달리기 같은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고 자각 증상도 가볍다. 효과 7. 고혈압에 효과적이다. 몸무게가 1kg 줄면 혈압은 1mmHg 낮아진다. 몸무게가 4-5kg 줄면 혈압이 감소한다와 같은 연구 보고가 있다. 체중 조절에 성공하면 혈압이 내려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꾸준히 걸으면 혈압도 조절 가능해진다. 효과 8. 암을 예방한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45세부터 77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주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낮았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14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걷기가 유방암과 방광암을 비롯한 13가지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과 마음에 가장 효과적인 오타니식 걷기. 10,000보를 한 번에 걸을 필요는 없다. 10,000보는 천천히 걸으면 100분, 빨리 걸으면 7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10,000보를 한 번에 몰아서 걸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운동이 된다. 요즘은 모두가 바쁜지라 운동하기 위해 통으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월에 몇만 원씩 하는 헬스장에 등록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걷기조차 안 하면 운동 시간이 0이 된다. 걸으려고 마음먹은 시점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만보는 한 번에 몰아서 걸어야만 할까? 아침 출근길에 3,000보, 낮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2,000보, 일하면서 이동하느라 2,000보, 저녁 퇴근길에 3,000보. 이렇게 걸어도 만보의 효과가 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보를 나눠서 걸어도 걷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의 유산소 운동은 20분 이상 해야 효과가 난다고 말하던 때도 있었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눠서 하는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쿠퍼 클리닉 에어로빅 연구센터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틈틈이 나눠서 하는 틈새 운동과 헬스장에서 20분에서 60분 이어서 하는 연속 운동의 효과를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틈새 운동을 해도 체력 및 심폐기능 강화,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 틈새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도 살펴보자. 연구팀은 하루 1회 오전 10시 30분부터 45분 동안 걷기, 하루 1회 오후 4시 30분부터 45분 동안 걷기, 하루 3회 매 식후 15분 동안 걷기를 비교했다. 그러자 오전에 45분 걷기와 매 식후 15분 걷기를 실시한 날의 평균 혈당은 걷지 않은 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저녁 식사 3시간 이후 혈당은 매 식후 단시간 걷기를 한 경우에 가장 낮게 나왔다. 즉 틈틈이 나눠 걸어도 혈당은 떨어진다. 참고로 오후 4시 30분부터 45분간 걷기의 경우 평균 혈당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오후 4시 30분이 식전이므로 식전보다는 식후에 걷는 편이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틈틈이 청소하면 연말에 대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틈틈이 자주 걸어서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도 걷기의 매력이다. 평소에 전혀 걷지 않던 사람이 주말에 몰아서 만보를 목표로 걸으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 환자, 고령자에게는 극단적인 빨리 걷기도 권장하지 않는다. 단숨에 빨리 걸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리듬에 맞는 틈새 시간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의식하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자. 이 정도라면 꾸준히 걸을 마음이 들지 않는가? 밤보다는 아침에 걷는 편이 좋다. 햇빛으로 체내시계를 초기화하여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고 비타민 D도 보충하자. 지구의 리듬은 24시간이지만 인간의 신체 리듬은 24.2시간이라 아주 조금 어긋나 있다. 이 어긋난 상태를 내버려두면 신체 리듬이 깨져 자율신경 균형이 흐트러진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은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체내시계가 초기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체내시계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아침 걷기를 추천한다. 참고로 체내시계 초기화 이외에도 아침 햇살은 우리 몸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중 하나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리 몸에 선순환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뇌를 깨운다. 2. 스트레스를 가라앉힌다. 3. 아침에 분비된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는다. 4. 햇빛이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해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춘다.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기미가 신경 쓰이거나 피부를 태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펼친 채 걸어도 괜찮다. 손바닥은 다른 부위에 비해 멜라닌 색소가 적어 햇볕에 탈 위험이 적은 데다 손바닥에도 비타민 D가 합성되기 때문이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도쿄 가정대학교의 연구팀이 얼굴과 손을 햇빛에 노출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조사했다. 그러자 자외선이 약한 12월 정오에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8분, 간토 지역의 스쿠바시에서 22분,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76분이 걸렸다.
나아시, 스쿠바시, 삿포로시 순으로 위도가 높다. 한편 자외선이 강한 7월 정오에는 나아시에서 3분, 스쿠바시에서 4분, 삿포로시에서 5분이 걸렸다. 즉 자외선이 강할수록 단시간에 비타민 D의 필요량을 채울 수 있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역시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조금이라도 더 걷는 편이 좋다. 단,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되도록 걷지 말자. 아침에는 우리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으므로 평소 생활 습관병을 앓는 사람이나 고령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침에 걷고자 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서 식사를 마친 뒤에 걷기 바란다. 식전보다는 식후에 걷자.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위장도 만족하겠지만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내보내 혈당을 급격히 낮춘다. 보통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도 공복시 혈당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이를 숨은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바로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인슐린 분비가 적으면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나른함, 두통 외에도 짜증이나 구토감을 유발한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다양한 독성 물질이 세포를 공격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이나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을 충분히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HK-BS의 걷기는 과학이다라는 방송에서 소개한 독일 체육대학교의 실험을 살펴보자. 독일 체육대학교에서는 도넛을 먹은 학생을 식후 바로 걷는 그룹과 식후 가만히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혈당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 도넛의 칼로리가 높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지만 먹고 바로 걸은 그룹은 가만히 있던 그룹에 비해 혈당이 빠르게 떨어졌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틈새 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매 식후 15분 동안 걸은 날의 24시간 평균 혈당이 가장 낮았다. 그래서 모두에게 식후 걷기로 여분의 당을 빨리 소비하여 혈당을 되도록 빨리 낮추라고 제안하고 싶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식전보다는 식후에 걷는 편이 좋다. 덧붙여 식전에 걸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자. 우리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 중 상당량을 식사로 보충한다. 그래서 식전 걷기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위험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식전과 식후 중 언제 걸을지 고민이라면 식후 걷기를 추천한다. 30분마다 100초씩 걷자. 한 번에 몰아 걷기보다 틈틈이 나눠 걷는 편이 효과적이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틈틈이 자주 걸으면 혈당이 떨어진다. 이 조사에서는 18세에서 40세 사이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아닌 사람 70명을 다음에 3개 그룹으로 나눠 혈당을 비교했다. 그룹 1, 9시간 내내 앉아있는 그룹. 그룹 2, 30분 걷고 계속 앉아있는 그룹. 그룹 3, 30분마다 100초씩 걷는 그룹. 그 결과 마지막 그룹의 혈당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즉 한 차례 걸었어도 그 후 계속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고 틈틈이 자주 걸어야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이 떨어진다면 혈압은? 하고 궁금할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 틈틈이 자주 걸었더니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호주의 베이커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 통통한 중장년의 남녀 70명을 다음에 3개 그룹으로 나누고 혈압을 비교했다. 그룹 1, 아침부터 8시간 내내 앉아서 생활한다. 그룹 2, 아침 식사 시간을 포함해 1시간 앉아있다가 30분간 걷는다. 그 후 6.5시간 내내 앉아서 지낸다. 그룹 3, 아침 식사 시간을 포함해 1시간 앉아있다가 30분간 걷는다. 그 후 6.5시간 동안 앉아서 지내다가 30분 간격으로 3분씩 걷는다.
실험 결과 그룹 1의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을 살펴보았더니 그룹 2는 3.4 낮았고 그룹 3은 5.1이나 낮게 나왔다. 30분마다 3분씩 걸은 그룹의 혈압이 가장 낮았다. 나는 그룹 3처럼 틈틈이 자주 걸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룹 2처럼 아침 식사 후 30분만 걷고도 낮 동안 혈압이 떨어진다면 상당한 이득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되도록 그룹 3을 목표로 삼길 바란다. 걷기 운동이라고 해서 꼭 밖에 나가 걸을 필요는 없다. 사내에서 다른 층까지 계단으로 걷기, 잠깐 복사하러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등 뭐든 좋으니 내내 앉아만 있지 말고 볼일 보러 일어난 김에 3분 정도 슬슬 걷자. 이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진다면 참으로 감지덕지한 일이 아닌가? 빨리 걸을 필요는 없다. 고혈압인 사람은 빨리 걸으면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 걸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야 좋을까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오타니식 걷기의 유일한 규칙은 만보 걷기다. 그 외에는 자유롭게 기분 좋은 방식으로 걸으면 된다. 속도에 예민해질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그저 걷기만 해도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저는 평소 걷는 속도가 느린데 느리게 걷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때로는 이런 질문도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보행 속도가 느려도 사망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다음의 연구를 소개하고 싶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남녀 2,340명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연구팀은 보행 테스트를 실시해 초당 0.8m 이상 걷는 사람, 즉 1분 동안 약 50m를 걷는 보행 속도가 느리지 않은 사람과 해당 수치 미만으로 걷는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으로 나누고 각각의 혈압 등을 기록해 두었다. 조사는 1999년에 시작되어 2006년 12월까지 이어졌는데 해당 기간에 590명이 사망했다. 연구팀은 그 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아냈다. 보행 속도가 느리지 않은 사람이 고혈압인 경우 고혈압이 아닌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1.4배 높다.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은 고혈압이어도 사망 위험률이 오르지 않는다. 즉 고혈압이면서 비교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사망 위험률이 높지만 느리게 걷는 사람은 고혈압이어도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니 고령이고 고혈압 환자라면 종종 걸음으로 조급하게 걷는 일은 삼가자.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장이나 뇌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기준으로 정한 보행 속도인 초당 0.8m는 상당히 느린 속도다. 고령자의 경우 특히 혈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천천히 걷는 편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노쇠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 혈압을 관리하면서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으면 노쇠도 걱정 없다. 보폭은 65cm 이상을 목표로 하자. 횡단보도에서 흰색 선을 건너뛰지 못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보폭이 좁아졌다면 치매 위험 신호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다니구치 유는 도쿄도 건강장소의료센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참여해 군마현과 니가타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남녀 670명의 보폭을 측정한 뒤 남녀별로 보폭이 좁은 사람, 보통인 사람, 넓은 사람으로 분류했다. 보폭은 체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 조사에서 넓다고 분류한 보폭은 남성 70cm 이상, 여성 65cm 이상이다. 그리고 약 3년 뒤에 다시 조사했더니 보폭이 좁은 사람은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 그래서 다니구치 연구원은 걸을 때 보폭을 65cm 이상 유지하라고 제안했다. 거리에서 이른바 종종 걸음이라 부르는 보폭이 좁고 급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다니구치 연구에 따르면 종종 걸음은 치매를 부르는 걸음걸이라 할 수 있다.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65cm 이상의 보폭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걸으면서 줄자로 보폭을 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때는 횡단보도를 참고하면 좋다. 횡단보도에서 흰색 선의 폭과 흰색 선 사이의 폭은 모두 대략 45cm다.
따라서 우선은 횡단보도의 흰색 선을 건너뛰지 못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보폭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다음 보폭 65cm 이상을 목표로 흰색 선의 폭 더하기 절반 정도의 폭을 기준으로 걸어보면 어떨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어려워서 좀처럼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한 번에 넓게 걸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보폭을 늘려가며 걷자. 보폭이 늘어나면 신체에 적당한 강도의 자극을 주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걸을 때는 가슴을 펴자. 테스토스테론 증가, 코르티솔 감소로 남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다. 걸을 때의 자세를 검토하다가 재미있는 실험을 발견했다. 가슴을 펴고 걸으면 남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다. 바로 살펴보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남녀 42명에게 등이 곧은 자세와 등이 굽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호르몬 분비량을 비교했다. 그러자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자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코르티솔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기능뿐 아니라 근육, 골격, 의욕, 집중력에 관여한다. 소량이지만 여성에게도 분비되며 의욕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남성 갱년기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때때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남성이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역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은 아드레날린, 도파민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게 하는 호르몬이다. 다만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피로해지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갱년기로 고민하는 남성이라면 특히 걸을 때 햇빛을 쐬면서 가슴을 펴고 걸으면 좋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가슴을 펴고 걷기만 해도 의욕 호르몬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평소에 의식적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걷는다. 여름과 겨울 전에도 꾸준히 걷자. 열 수능을 돕고 환절기 알레르기를 예방한다. 27도씨인 방에서 태국인과 일본인이 조격을 했다. 과연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릴까? 이것은 퀴즈가 아니라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다. 정답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태국인보다 많은 땀을 흘려야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더위에 순응하는 것을 열순응이라고 한다. 일본인은 날이 더워지면 땀을 흘려서 열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수일에서 수십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더위에 순응한다. 이를 단기 열순응이라고 한다. 한편 열대에 사는 태국인은 수년에 걸쳐 더위에 순응하는 장기 열순응을 한다. 그들은 피부의 혈류량을 늘려 온도가 높아진 피부에서 열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그래서 땀을 적게 흘리고 탈수증도 잘 생기지 않는다. 더위에 순응하는 방식은 인종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산 말레이시아인은 땀을 흘려서 더위에 대처하는 단기 열순응 체질로 변한다. 반대로 열대에 오래 산 일본인은 서서히 땀의 양이 줄다가 장기 열순응 체질로 변한다. 일본인은 보통 7월부터 8월 사이에 더위에 순응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 골든위크 바로 다음인 5월 초부터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에 걸쳐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땀을 잘 흘리는 몸이 되기도 전에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난화가 심각한 요즘 시대에는 여름이 오기 전에 땀을 잘 흘리는 몸으로 만들어 놓아야 여름을 이겨낼 수 있다. 본론을 말하자면 위와 같은 이유로 열사병이 우려되니 햇빛이 강해지는 봄에는 걷기를 삼가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열심히 걸어서 봄부터 땀을 잘 흘리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찾아올 열사병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을과 겨울에 걷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을부터 시작되는 컨디션 저하의 원인은 대부분 기온의 일교차 때문이다.
심한 일교차로 인해 생기는 비염을 일반적으로는 환절기 비염, 의학용어로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한다. 환절기 비염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과 겨울에도 걷기가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걸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가을에도 꾸준히 걸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놓으면 환절기 비염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율신경과 함께 마음도 안정된다. 꾸준히 걸어서 하체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 혈류를 개선한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혈류가 개선되면 몸이 잘 붓지 않고 자율신경이 한층 더 안정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도 열심히 걷자. 최근에는 겨울철 실내와 외부의 기온 차이가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 치바 대학교에서 환절기 비염을 일으키는 기온차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실험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0도씨일 때 13도씨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더니 비염이 생겼다고 한다. 즉, 겨울철 7도씨 이상의 기온차는 위험하다. 정리하자면 여름에는 더위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걷기는 사계절 내내 유효하다. 노년층은 하루에 8,000보를 걷는 편이 나을까? 건강하다면 누구든 10,000보를 목표로 걷자. 10,000보를 걸으라고 8,000보를 걸어야 좋다던데. 평소 걷기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몇 걸음을 걸어야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그 중에는 8,000보를 권장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8,000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기준으로 보인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한창 일할 세대의 목표는 아니다. 게다가 인생 100세 시대인 오늘날 65세부터는 고령자라고 단정짓는 것에 위화감이 든다. 의사로서 매일 여러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체력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한다. 그렇게 실제 나이가 곧 신체 나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 60대 이상이어도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삼아도 괜찮다는 것이 지금의 내 견해다. 평균 수명과는 별개로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균 수명에서 10을 뺀 나이로 본다. 2019년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건강수명은 73세, 여성은 75세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병상에 누워만 지내도 좋으니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건강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사람, 70대 이후에도 한층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지병이나 체력을 고려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기를 바란다. 참고로 10,000보를 한 번에 몰아서 걸을 필요는 없다. 아침에 3,000보, 점심에 3,000보, 저녁에 4,000보로 합산하여 총 10,000보를 걸으면 된다. 걷기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도 하루 1시간 걷기로 막을 수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2020년 기준 약 600만 명이다. 2025년에는 고령자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이제 치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도 다음 연구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의 남녀 약 6,900명을 대상으로 하루 30분 미만, 30분에서 60분, 60분 이상의 3가지 선택지를 주고 자신이 평소 걷는 시간을 고르게 한 다음 약 6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루 60분 이상 꾸준히 걸은 사람은 30분 미만으로 걸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8%나 낮았다. 치매는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요인으로는 유전과 환경을 꼽는데 발병에는 생활습관, 식생활, 수면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도 발병 원인인 뇌경색 등을 피하려면 생활습관병을 막아주는 식단과 운동이 중요하다.
즉 어떤 치매든 간에 걸리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걷기를 추천한다. 나 같은 내과 의사도 때에 따라서는 치매 진단 테스트인 하세가와 치매 척도로 환자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건망증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를 소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은 매일 꾸준한 걷기로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밤에는 푹 자자. 이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명약이다. 걷기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걸으면 되뇌피질 운동 영역이 활성화된다. 주변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시의 간선도로나 자전거가 재빠르게 지나가는 좁은 길에서는 좀처럼 걸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고령자라면 걷기는커녕 대문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울 것이다. 도쿄 의과치과대학교와 치바대학교의 연구팀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약 7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인근의 보도 면적 비율과 치매 발병률의 관계를 약 3년간 추적 및 분석하는 독특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도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보도 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률이 절반 정도 낮았다. 걷기 좋은 환경이 치매를 예방한 것이다. 도시에 살고 집 근처에 편하게 걸을 만한 길이 적다면 최대한 안전한 보도를 찾아서 의식적으로 그 길을 걷기 바란다.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집 근처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보도 가까이에 있는 마트를 찾아서 그 주변을 걷는 습관을 들이자. NHKBS의 걷기는 과학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보행 중 장애물과 두뇌 활동에 관한 독일 켐니츠 공과대학교의 흥미로운 실험을 살펴보자. 이 실험은 대형 스크린이 딸린 연구실 러닝머신 위에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피험자에게 앞쪽에서 달려드는 자동차나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듯 보이는 화면 속 장애물을 피하면서 걸으라고 지시한 뒤 그들의 두뇌 활동을 주사했다. 추가로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소리내어 기사 읽기라는 상황도 설정했다. 이 실험들은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되뇌피질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어 멀티태스킹 도중 뇌가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쇠퇴한다. 앉아있으면 자세에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뇌는 다음 동작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걸으면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치고 자세도 수시로 바뀌고 근육도 움직여야 하므로 뇌는 매우 바빠진다. 즉 걷기 행위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걷기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강화되어 뇌가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일일 1만보 제대로 걸어라 읽어드렸습니다. 걷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